오늘은 우리가 중국인 디아스포라 중에서 미국에서의 중국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중국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실체라고 보기보다는 마치 여러 줄이 서로 뭉쳐져서 동아줄을 이루는 것처럼 이 여러 지역에서의 다양한 형태와 성격의 중국인 디아스포라들이 모인 이 전체가 우리가 중국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동남아시아에서의 중국인들의 이주와 정착의 역사와 과정, 이러한 경험은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과 같은 또 남미 지역에서의 중국인 디아스포라하고는 다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서 각 지역의, 각 국가의 중국인 디아스포라를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또 영향력이 크고, 또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가 된 지역이 미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중국인의 수는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많은 그러한 인구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인구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리고 이미 미국으로의 중국인들의 이주가 1820년대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얼마가 됐습니까? 한 300년? 300년 정도가 넘는 그러한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그로 인해서 중국 내에는 이미 4대, 5대의 중국인들이 있고, 그들이 이제 미국 주류 사회의 주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 디아스포라 중에서 주류 사회에 가장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국인들은 아마 이제 차이니스 아메리칸,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그 사회의 어떤 주류가 된다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것에 비교해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의 이제 중국인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동화되었고, 또 주류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또 많은 이 중국계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에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세한 연구 성과들이 있고, 그러한 이유로 제가 이제 중국인 디아스포라 중에 이제 미국에서의 중국인 디아스포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에 앞서서 간략하게 우리가 또 동영상을 통해서 차이니스 아메리칸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볼까 해요.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사실 하나하나의 사건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그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연구하고 암기한다는 것은 불필요하고, 또 이번 학기의 수업이 특별히 중국인들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에 여러분이 연연하지 않고 좀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불을 좀 꺼볼까요? 굉장히 짧은 동영상이긴 하지만 정말 이 중국인들의
다양한 경험 또 중요한 주제들을 이 짧은 동영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강의를 통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에서의 중국인들의 이주사를 크게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 1815년부터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식되고서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중국과 미국은 일종의 연합군으로서 일본과 함께 전쟁을 했죠. 그리고 전승국이 되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일본군은 중국인들을, 대륙에 있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그 심리전을 펼칩니다. 너희들이 우리 일본하고 싸우고 미국하고 협력한다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그 중국인들이 이렇게 차별을 받고 배제를 당하고 미국 시민이 될 수가 없고 중국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러한 차별 조치를 당하면서 어떻게 미국과 연합한다고 하느냐. 이러한 것이 일본이 펼친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와 같은 차별하는 그 법들이 철폐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1948년부터 이제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이제 입국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1949년부터 1980년대까지가 이제 이제 일종의 2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1965년에 미국에서 우리가 그걸 이미그레이션 액트라고 하는데 이민법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1965년은 중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포함해서 아시아인 또 아프리카인 또는 중남미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전환점이었어요. 그래서 1965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그 이민법은 매우 인종적으로나 국적적으로 차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들, 그것도 이제 이 서구 유럽에서 이민자들을 받으려는 그러한 정책을 유지를 해요. 우리가 이제 호주가 1970년대 초까지 그 화이트 오스트레일리아 팔레시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백호주의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러니까 이 백인들에 의해서 이 건설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민자들을 백인만 받아들이려고 했었고, 미국이나 캐나다도 그런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965년 이전까지의 미국의 이민 정책을 보면 이민자를 받아들일 때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냐 하면 당시에 미국에 거주하는 그 이민자들의 일종의 민족 구성비에 따라 새로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정착한 그 이민자들의 경우는 자기들이 비율이 높으니까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지만, 애초에 이민자들이 없는 나라에서는 이민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National Origin Act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민족 기원법이라고 할까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이나 또는 국적의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이 되는 거죠. 그러던 것이 1965년에 바뀌게 되는데, 첫 번째 중요했던 이유는 그 미국이 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굉장히 성장을 하고 빠르게 성장을 하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의 국가들이 정말로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미국은 자기 본토에서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쪽에 세계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어요. 좀 그런 상황에서 경제는 성장하는데 이제 노동력이 부족한 거죠. 그 노동력 중에서도 어떤 분야였었냐면은 특히 그 의료, 보건, 과학, 기술 이쪽 분야에서는 더 일손이 필요한데 그 미국 자체로서는 그러한 고급 전문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을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결국은 그 제3세계에서 이런 고급 인재들을 이렇게 유치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자 했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필리핀이라든지 중국, 인도 등에서의 이런 국가들에서 이제 의사, 간호사, 유학생, 과학기술자들이 이제 60년대, 65년에 이민법이 바뀌면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했던 요인은 미국 내에서의 일종의 인권운동입니다. 또는 뭐 민권운동.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에서도 흑인들이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왔고, 그러던 것이 이제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과 같은 민권운동가들에 의한 이런 민권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것이 결국은 크게 영향을 미쳐서 이러한 흑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를 하게 되고, 이것은 비단 그 흑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보면 1960년대가 가장 진보적인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대통령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젊고 진보적인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당시에 또 대통령이었고, 그러한 시대적 맥락에서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필요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미국 내에서 이런 민권운동이 이런 인종차별적인 법을 철폐하는데 중요하게 작동을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또 중국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건너가고, 제3시기에서는 1990년대부터 현대까지 특히 이제 홍콩이 중국의 반환이 되고, 또 홍콩에서 또 그 중상층들이 성장을 하면서 교육이라든가 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찾아서 이주해 가는 이러한 크게 세 단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각각의 시기마다 그 이민자들의 그 출신 배경이 다르고 이민의 동기가 다르고, 그것은 전 정착 과정에서의 차이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10단계를 살펴보면, 그 기록으로 보면 1815년에 소수의 중국인의 상인과 승무원들이 이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이전에도 소수의 중국인 상인들이 미국을 일시 방문도 하고 그랬었지만, 일단 기록으로 볼 때는 1815년부터 중국인의 이주가 시작되었지만, 이 시기의 이주는 상당히 아주 작고 영향력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1850년대에 이르러서 이것이 이제 빠르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1848년에는 미국 내에 한 325명이 있었던 것이 1852년에는 이게 25,000명, 그리고 1880년에 달에서는 30만 명으로 아주 빠르게 증가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1850년대에 그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대규모로 이주를 하게 된 중요한 배경은 1848년에 시작된 그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예요. 이따가 이제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1848년에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고 나서 이 소문이 미국 전역으로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그 동부, 남부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뭔가 그 벼락부자의 꿈을 꾸고 캘리포니아로 모이게 되죠. 우리가 서부 영화를 보면 포장마차를 타고 와서 그 어디 개천 같은 데서 사금을 캐는 이런 장면들 이제 기억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게 1848년에 발견되고 1849년에 본격적인 골드 러시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그 풋볼팀 이름이 뭐죠? 샌프란시스코 49ers죠. 49ers. 49ers라고 이름이 붙인 게 1848년부터 이런 골드러시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49ers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습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로 중국인들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였던 것은 대륙 횡단 철도 트랜스 콘티넨탈 레일로드가 건설이 되면서 그 철도 공사의 노동자로 쓰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이미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었던 중국인들을 썼지만 이것이 태부족이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이 노동자를 수입하는 이러한 것이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되었죠. 이 대륙횡단철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다루겠지만 이 대륙횡단철도가 이제 완공이 되고 나서는 더 이상 중국인들이 노동자들이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철도 공사에서 떠나서 그 농업, 캘리포니아의 농업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또는 세탁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그런 등등의 종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1850년대에 그 미국으로 들어왔던 중국인 이민자들은 그 대부분이 이제 이 젊은 남성들이었어요. 이들은 일종의 그 우리가 일시 체류자, 그 영어로 말하면 소저너의 그런 신분이죠. 이들은 처음부터 이주를 해서 그 거주국에서 정착하겠다는 생각이 없고 거기서 이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 금유 환영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떠났어요. 거기에다가 또 그 중국의 전통적인 관습에 따르면 여성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고향에 남아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늙은 부모를 부양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중국의 관습에 보면 여자들이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족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족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네. 여성의 발을 어렸을 때 이 비단으로 묶어가지고 발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성인이 되더라도 발은 아주 조그맣게 남죠. 그러니까 여자가 걸으려면 기우뚱기우뚱 걸어야 되고 멀리 가지지도 못하죠. 전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전통 중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말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그 여성들이 이 남자를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은 이 캘리포니아에서의 중국인 인구는 대부분이 남성들로 가득 찬 그래서 1850년에 4,018명의 남성에 비교해서 단지 7명의 여성만 있었고 그리고 1855년에 여성은 중국인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고 그 이후로도 이 여성들의 증가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성들이 숫자가 적었던 것은 그 이주의 비용이 이제 크고 그래서 이 시기에 중국인이 미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크레디트 티켓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한다면은
신용 요금제 그런 거겠죠. 신용 요금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친척한테 돈을 빌리거나 또는 브로커가 그 돈을 대주고 나중에 자기가 벌어서 갚는 이러한 크레디트 티켓 시스템, 신용 요금제였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가는 것도 비용이 큰데 여자를 데려간다는 것은 어려웠었고, 또 이 거주국 내에서 중국인들이 경험하는 차별이 심하니까 자기 혼자 당하는 것은 감내하더라도 자기 아내가 당하는 것은 우리가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또한 중국의 전통 가치나 관습이 여성의 해외 이주를 금지하였죠. 단지 상인만이, 소수의 상인만이 아내와 자녀들을 데려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첼러 소사이어티, 바첼러 커뮤니티라고 부르죠. 독신남의 사회. 그러면은 이 남성들만 드글드글 거리는 그 사회는 어떠한 특징들을 보일까요? 우선은 굉장히 그 폭력적인 성격을 갖게 돼요. 남성들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또 이들이 다 독신 남성, 젊은 독신 남성들이니까 어떠한 이성에 대한 욕구는 강하지만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공격은 되게 자기들끼리 향하는 경우가 많아요. 술 먹고 도박하고 싸우고 하는 형태로 가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매매춘이 이제 성행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일종의 비밀 그런 단체, 비밀 결사체에서 이 중국에서 여성을 이렇게 납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린아이를 유괴를 하거나 그래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데려와서 이것을 이제 성매매에 강요하게 하는 이런 매춘업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여성 1870년에 미국 인구 센서스에 나타난 그 중국인 여성 중에 61%가 매매춘에 종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한 성적인 욕구를 합법적인 방식으로 충족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성적인 욕구를 배출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하나의 아주 수익이 높은 산업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미국인들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중국인 하면은 이러한 마약, 그 다음에 도박, 그 다음에 이렇게 매춘, 이러한 이미지로 형성이 되면서 그 이후에 중국인들을 배척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이것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이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중국인들의 하나의 문화가 미국에 퍼지게 되면 미국의 그러한 문화를 오염시키고 훼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항상 떠도는 그러한 성격을 가져요. 어떤 것에 딱 안주하고 정착해서 보다 더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즉시적인 어떠한 만족과 충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게 이제 하나의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걸 우리 심리학에서 말할 때는 이제 인스턴트 그래티피케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즉시적인 어떤 충족. 사람이
어떠한 욕구가 있으면 그것을 즉시적으로 이것을 충족하느냐, 아니면 그거의 반대가 지연된 충족, 그래서 delayed gratification 이라고 해요. 그래서 delayed gratification의 경우는 지금 자기가 지금 어떤 것이 욕구가 있어도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그것을 충족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대신 그동안에 더 노력을 더 해서 나중에 자기가 그 목표를 달성한 후에 어떠한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delayed gratification이죠. 우리가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바로 공부 못하는 학생이 즉시적인 충족을 추구하는 학생이라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지연된 충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 자기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걸 참고 견디고, 나중에 자기가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실현하려고 하는 게 일종의 지연된 충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독신남의 공동체에서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동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뭘 지금 참고 견디고 할 동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면 그걸 가지고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하는데 써버리는, 이런 사회는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민 사회가 이렇게 바첼러 커뮤니티로 있을 경우에서는 이것은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의 가족이 형성이 돼야 돼요. 여성이 들어와서 가족을 형성하면서부터 남성들은 자기의 책임감을 느껴요. 이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하고 절약하고, 그리고 자녀 교육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예는 우리 이제 중간고사 이후로 우리 한인의 이주사를 살필 때도 다루겠지만, 하와이에서의 한인 사회가 이렇게 정착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사진 신부들의 역할이 커요. 우리 한인들도 1902년에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로 갔을 때 대부분인 이런 남성 총각들이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 역시 주말이 되면 술 먹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그 농장주가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한인 노동자를 성실하고 근면한 노동자로 만들까 고민 끝에 일본인들이 사용했던 사진신부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사진을 교환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성혼이 되면 이제 여성이 하와이에 와서 가족을 형성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도 사기가 많아요. 한 10년, 20년 전에 사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자기보다 더 잘생긴 친구의 사진을 보낸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사진 신부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족이 형성된 것이 하와이 이민 사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거든요. 중국인의 경우서도 이러한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중국인 협회를 결성을 하면서 자신들이 처한 문제에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중국어로 하면은 이제 공시가 되는데, 이쪽에 이것을 하면은 중화회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Chinese Consolidated Benevolent Association. 요게 이제 그러한 이 중국인들의 하나의 이제 결사체이죠.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중국인들은 부유한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사회복지 단체, 우리식으로 하면은 향후회하고도 비슷하고요. 종친회하고도 비슷해요.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면
훨씬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죠.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은 중국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민 정체성을 갖는 게 아니고 자신의 출신 지역 또는 그들의 성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정체성과 네트워크가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도착해서도 그들의 어떤 성씨 또는 출신 지역, 언어 이런 것들로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하나의 결사체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향후회 또는 종친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러한 단체들은 이제 이 새로 입국한 신참자들에게 이제 통역 그 서비스를 하거나 또는 숙박을 제공을 하고 또 직업을 알선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6개의 회관이 서로 이것을 연합회를 만듭니다. 전체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중화회관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큰 하나의 단체로 만들고 이것이 이제 미국 전역에 또 확대가 돼서 이제 그 전국 규모의 중국 중화회관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중화회관은 이제 중국인들 간에 어떠한 그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부도 해주고 또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어떤 그 건강을 돌보는 일도 하고 또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이 그 중화회관이 했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일종의 장례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자어에 그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말 있죠. 그 여우는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구를 향해서 머리를 둔다는 게 수구초심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 당시에 중국인들은 굉장히 그것에 대한 게 강했어요. 자기가 죽으면 자신의 뼈를 타향에 묻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던 고향에 묻히는 게 중국인들에게는 큰 소망이었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은 그 남아있는 유족들이 그거는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인이 미국에서 죽으면 그것을 이제 화장을 해서 이 화장한 뼈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묻히는 이 서비스를 바로 이 중화회관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도시 또는 세계에 있는 대도시의 차이나타운에 가보면 중화회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이 한자로 보이는지 모르겠네.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중화회관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러와 같은 회관이 그러한 역할을 한 거죠. 뭐 우리 미국식으로 따지면은 YMCA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이러한 디아스포라를 연구를 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면 꼭 이러한 이런 에스닉 커뮤니티를 방문을 하고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2, 3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사회학대회가 했을 때 대회가 끝나고 이틀을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이 차이나타운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커뮤니티들을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시카고에서 또 미국 사회학대회가 열릴 때도 마찬가지로 거기를 또 돌아다녔고 2년 전에 세계사회학대회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렸어요. 그때 이제 요코하마 또 차이나타운을 또 이제 조사를 했고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은 여러 차례 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의 차이나타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종의 화보집을 낼 수 있죠. 지금 내가 그 사진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일종의 포토북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진 반, 글 반
대부분의 화보집을 보면 사진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포토북을 낸다 한다면 이 바로 차이나타운의 역사라든가 특징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그 사진에 덧붙여서 되면 훨씬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 글로만 된 거 읽으면 따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글 반, 사진 반 이런 식으로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좀 대중 친화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세계의 차이나타운스, 그 다음에 세계의 코리아타운, 그리고 지금 올해 하려고 하는 것은 대림동의 사람들. 그래서 대림동에 있는 우리 중국 동포,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고 분석하고, 이게 우리가 영상사회학이라고 하는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 제가 찍은 사진들 한번 보여주고 할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바로 그 중화회관이다 라고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설명했던 중화회관은 일종의 그 중국인 그 사회 내에서는 주류 집단의 하나의 단체예요. 부유한 상인이 여기에 이제 지도자들이 돼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일종의 공식적이고, 좀 더 제도화된 하나의 사회복지 단체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지도자들은 일종의 이제 명예를 얻는 거예요. 중국인 사회에서 어떤 원로로서, 지도자로서 이렇게 이제 명예를 받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지연이라던가 혈연이라던가 그런 것으로 구성된 공동체는 한편으로는 내적으로는 굉장히 좀 단결이 되어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이런 부분은 강하지만, 그러한 지연과 혈연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생득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인들 중에는 바로 그렇게 유력한 성씨라던가 지역 출신들이 아닌 사람들은 여기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좀 배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끼리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다 중국인 공동체 내에서도 배제가 되고, 여기서 배제가 된 사람은 장사도 못해요.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에서 어떠한 식당을 한다 하면 바로 유력한 집안에 있는 사람만 식당을 열 수 있지, 그 옆에 소위 말해서 비주류가 연다 하면은 그것은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끼리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 견사체를 만든 게 바로 일종의 텅이라고 하는 거죠. 텅. 이것은 마치 1920년대에 미국에 온 이탈리아인들, 특히 시실리 섬에 이런 남부 이탈리아인들이 미국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미 왔었던 이민자들의 텃세에 상당히 박해를 받아요. 이 20년대에 이제 이탈리아인들이 미국에 대거 오게 되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왔던 이민자가 누구였었냐면은 아일랜드 사람들이에요. 아이리시. 그래서 아이리시하고 이탈리아인들은 상당 부분 서로 일을 했던 영역이 겹쳐요. 대개 이제 시카고의 운하 건설과 같이 이 토목공사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먼저 왔던 사람들이 딱 터줏대감처럼 잡고 자기들을 배제하고 폭행하고, 그래서 자기들을 이쪽에 자기 방어 차원에서 만든 것이 마피아거든요. 근데 마피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원이 이탈리아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비밀 결사체가
미국에 건너가서 일종의 이런 범죄 조직이 된 거죠. 그 통도 마찬가지예요. 통도 그 청조 말기에 만주족에 대항해서 그 청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일종의 무장단체가 삼합회인데, 이 삼합회가 미국의 삼합회를 모델로 해서 이들이 일종의 이런 결사체를 만든 거죠. 여러분, 삼합회 하면 중국 누아르 영화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 삼합회가 관련되는 게 마약, 그 다음에 살인 교사, 납치, 이건 온갖 범죄에 다 삼합회가 관련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통도 처음에는 자기 방어로 시작했지만 이게 수익이 높은 범죄 산업으로 이게 확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갈취,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낸다든지, 또는 도박, 도박판을 벌여가지고 사람들을 한다든지, 또는 마약을 하는 그런 그 방을 운영을 한다든지, 그거보다 가장 수익이 높았던 것은 바로 매매업이었어요. 매매춘. 이렇게 이 여자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여자들을 데려와서 성매매에 이렇게 종사케 하는 그 매매춘이 굉장히 아주 이 통들에 있어서는 주요한 하나의 일종의 생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 구역을 놓고 이윤을 놓고 여자를 둘러싸고서 전쟁이 벌어지고, 이 전쟁이 굉장히 아주 뭐라고 말할까, 끔찍하고 잔인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이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졌던 일종의 집단 패싸움 같은. 근데 여기서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요게 이들이 사용했던 무기가 뭐였냐면 손도끼였어요. 손도끼. 이렇게 좀 작은, 그래서 여기에 그 쇠로 해서 이것을 팍 찍어서 공격을 가하는 해칫이라고, 영어로는 해칫이라고 하는데, 이 손도끼를 든 이 통의 이미지, 이 범죄 조직의 이미지가 그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총으로 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인의 눈에서는 굉장히 아주 기이한 행위로 비치는 거죠. 그리고 이 통들이 벌이는 전쟁에서 이런 백인 여성을 납치하는, 실제로 백인 여성을 납치한 건 없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유괴를 하거나 이런 것은 있었지만, 이렇게 미국인 여성을 납치하는 것은 없었죠. 이것은 결국은 미국인 백인들에게 중국인이 주는 공포를 보여주는 이미지죠. 중국인이 들어와서 매매춘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약을 피우고, 그 다음에 손도끼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납치를 하고, 이러한 이미지는 결국은 그 미국인들 사이에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을 하냐면, 옐로우 페릴, 그걸 황화라고 불러요. 황화. 이쪽에 역병과 같은 거예요. 중국의 역병.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보면 from yellow peril to mother minority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처음에 중국인에 대한 미국인의 이미지는 마치 역병과 같은 하나의 황화였던 것이 이후에는 모범적인 소수민족으로 전환되는 이 과정이 미국 내에서의 중국인의 하나의 경험을 하나의 요약해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From yellow peril to mother minority. 이게 바로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밑바닥에서 배제적인 존재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미국 사회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소수민족으로 전환된 이미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게, 이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하고 대륙횡단 철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골드 러시는 1848년에 시작해서
1855년에 마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또 중국에서도 1850년부터 1860년 사이에 4만 명이 캘리포니아, 그것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게 되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가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을 합니다. 착륙을 하면서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게 어떤 거죠? 하나의 민둥산이 보여요. 민둥산. 나무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그 누런, 그러한 그 잔디로 덮여 있는 그 산이 보여요. 나도 맨 처음에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좀 분위기가 삭막하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골드 마운틴이죠. 금산. 중국인들이 처음에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딱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런 누런 산인데, 그게 바로 금산, 골드 마운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근무의 노동자로 처음에 왔다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또 많은 또 차별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대륙횡단철도 공사 노동자로 중국인들이, 많은 수의 중국인들이 입국을 하게 돼요. 1861년부터 70년 사이에 6만 4천 명, 그 다음에 71년부터 80년 사이에 12만 3천 명, 81년부터 90년 사이에 6만 1,000명, 이렇게 입국을 하게 돼서 1880년대에 30만 명의 중국인이 미국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국인들에 대한 차별이 이제 그 1860년대부터 이제 본격화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선은 처음에 이 금광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될 때는 일종의 사금, 아까도 우리가 그 동영상에서도 봤다시피 그 개울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금이 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흙을 집어넣고 물을 계속 부으면서 이렇게 조리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침전물 가운데서 반짝이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찾는 그런 식으로의 굉장히 아주 수공업적이고 소규모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게 점차 기계화가 됩니다. 기계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일종의 독립 광부가 이제는 피고용된 광부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국인들이 상당히 손재주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 중국인들은 개별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의 팀을 구성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이 채광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백인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가 경제적인 경쟁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인들을 배제하는 정책들이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가 이제 foreigner minus tax라고 해서 여기서 외국인은 대부분이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중국인을 겨냥한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인이 여기서 광산에서 일을 하려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그 예산의 상당수가 바로 이 중국인에 대한 이러한 광부세에서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1860년대 후반에 가서는 중국인 광부들이 이제 추방이 돼요. 추방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직업에 종사를 하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식당이라든지 세탁소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국인들의 어떠한 이 중국 요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 있는 요리가 돼요. 우리가 보면 캘리포니아의 금광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독신 남성들입니다. 독신 남성들이니까 요리하는
귀찮고 자기네들이 요리해봤자 별로 맛도 없는데 중국인이 와가지고 온갖 것을 다 해서 만들어내니 그것도 굉장히 싼 가격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 음식이 아주 인기를 끄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찹수이죠. 찹수이. 여러분 찹수이 하면은 중국 요리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거는 차이니스 아메리칸 요리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광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인들이 일종의 변형시킨 하나의 요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신 남성들의 이제 옷 같은 것을 세탁해주는 것을 중국인들이 하게 됐죠. 그래서 이 광부 이후로 상당수가 이쪽에 또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54년에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심지어 살인의 경우에도 그 백인 그 피고인에 대해서 중국인이 증언을 설 수가 없었어요. 법정에서 만약에 백인이 다른 중국인을 살해를 했다 하더라도 중국인은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문구를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면 얼마만큼 이러한 인종 차별적인 생각이 깊이 담겨져 있을는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륙 횡단철도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한번 이 동영상을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동영상을 보세요. 이 대륙 횡단철도라고 하는 것은 비단 중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사, 서부 개척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만 우선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그 대륙횡단철도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이 서부는 미국의 중서부와 완전히 고립이 되었었죠. 이 대륙을 뭐 갈 수 있는 방법은 마차로 밖에 갈 수 없는데 그것이 걸릴 수 있는 시간은 이건 뭐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하나의 여정이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물품이 그 당시에는 중심이 동부잖아요. 뉴욕이라든가 버지니아라든가 와 같은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배로 내려와서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다시 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동부에서 생산된 일종의 공산품이 그 경로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엄청난 땅이 빈 땅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미국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대륙 횡단철도를 만들 것이냐가 사실은 굉장히 미국의 초기부터 고민거리였었고, 또 많은 일종의 개발업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링컨 대통령 시기에 이 대륙횡단철도가 이제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이선 남북전쟁을 통해서 분리하려고 했던 남부를 통합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부를 미 연방에 통합시키는 차원에 있어서 이 대륙횡단철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추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미국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만드는 데 있어서 대륙횡단철도가 매우 중요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국인들의 역할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대륙횡단 철도 공사를 할 때 중국인 노동자를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철도 공사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힘들 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 동부에서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의 서부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사실 동부에서 여기 서부까지 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평야니까. 이제 동부의 에팔라치아 산맥을 넘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여기까지는 다 로키 산맥까지는 거의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그 평야에다가 갱목만 놓으면 놓을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코스는 바로 이 시에라 네바다 산맥하고 로키 산맥을 넘어서 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높은 이 그 봉우리와 계곡, 그리고 그것을 뚫으려면 터널이 필요하고, 특히 겨울에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백인들의 입장에서 조그만한 중국인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한 기술자에 의해서 한번 써보자 했더니 이 사람들은 백인의 임금의 4분의 1만 가지고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공사를 완공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중국인들이 이 대륙 횡단철도에서 서부 지역, 가장 위험한 지역의 공사를 도맡아 합니다. 이 당시에 철도 노동자의 90%가 중국인이었어요. 어떤 그 정도면은 거의 이거는 중국인이 건설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만큼 위험했냐면 이 그 절벽과 절벽,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를 터널을 뚫거나 또는 다리를 놓아서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폭약이 필요하죠. 일일이 다 못하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목숨을 잃어요. 지금처럼 어떤 기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 커다란 광주리에 중국인 노동자를 싣고서 이걸 밧줄로 밑으로 내립니다. 그럼 내려가서 중국인 노동자가 이 끌로 이 그 화약을 심을 구멍을 뚫어요. 뚫고 구멍이 뚫어지면 거기다가 화약을 넣고 불을 붙이고, 그러면은 불이 인천 폭파하기 전에 위에 있는 사람이 그걸 끌어올려야죠. 그런데 이때 사용했던 화약이 상당히 폭발성은 강한데 굉장히 불안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올라가기 전에 폭파해서 굉장히 수많은 그 중국인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대륙 횡단 철도가 완공이 되고, 이 서부 지역에서 이 대륙 횡단 철도를 책임 맡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구냐면 스탠포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을 할 때 연방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건설업자를 끌어들이게 했냐면, 이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 또는 철도역의 토지를 무상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철도가 지나가거나 또는 거기에 철도역이 생기면은 상업이 발전하고 인구가 늘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부동산을 개발을 해서 얻는 수익을 보상으로 내걸고 이러한 개발업자들로 하여금 그 철도 공사에 참여하게 한 거죠. 우리 정부도 그런 게 많잖아요. 터널 공사할 때 그 10년 동안 그 운영권을 갖게 하는 것도 그런 방식이고,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의 토지를 무상으로 배분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수익을 얻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철도 건설에 참여했던 개발업자들은 엄청난 부를 획득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스탠포드이고 스탠포드 대학교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서부 지역의 대륙 횡단철도가 완공됐을 때 이제 일종의 축하 행사를 하잖아요. 그때 한 명의 중국인 노동자도 초청받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인들이 미국의 이러한 정말로 대륙 횡단철도, 그게 미국 서부의 개발, 그건 더 나아가서 미국의 발전에 그 정말로 큰 희생과 기여를 했지만 그것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전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